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당정이 발빠르게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 내용이 담긴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임대차 3법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이제 집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치권에선 연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 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안착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임대차 3법의 의도가 무색하게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8.4 부동산 대책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자 야당은 원인 규명 없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미래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 강화, 수요 억제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공급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택 구입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분양에 맞춰져 있어 집값 안정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임대차 3법과 8.4 주택 공급 대책이 과연 서민 주거 안정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임대차 3법 통과됐는데요.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될지 모두 반응을 듣겠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대차 3법인데 자, 이것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전월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안정될지 좀 총평부터 들을까요? 어떻게 민 의원께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과거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제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뉴 노말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년 전에 8시간 노동제 이런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을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1년 단위로 입법한 시기이죠. 89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도입돼 갖고 1+1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는 임대인에게는 적정한 임대료를 또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 운동장이 지금까지 너무 기울어져 있었는데 네. 운동장을 교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임대차 3법에 대한 총평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왕창 올린 그런 정부가 대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묵묵히 자기 집에서 잘 살아오신 분들에게 세금 더 내라. 만약 세금 더 낼 행편되지 않으면은 집 팔고 이사 가라.
뭐 이런 식의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이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임차인 3법이 대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더 큰 갈등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고 네. 또 전세값, 월세값 이런 상승으로서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그런 국민들의 지금 현재 전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참담한 세상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 정부가 뭔가 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고 뒤늦게 이제 22번째 대책에서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만 네. 이 대책이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제 반영되려면은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많이 얘기죠. 걸리죠. 네. 그 안에 우리 세입자들, 이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걸 과연 정부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집니다. 네, 네, 네.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고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 쪽을 더 짚어주셨고요. 이강훈 변호사께서도 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죠. 네. 우선 지금 그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우선, 본격적으로 토론하시려고 네. 우선 집 팔고 나가라는 정책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해서 더 상당히 보호하는 정책 기조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네, 임대차 3법 관련된 부분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유럽 국가들 살펴보면 네. 이런 정책을 취한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 많이 선진국들.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추세에 우리도 발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를 생각하면 이제 임대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작년도에 그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이제 한 가구가 임차 가구가 한 3.2년 정도 이게 한 곳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예, 과거 우리 어떤 그 거주 기간들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 좀 교정하는 데 역할을 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임대료 안정 효과도 좀 어느 정도는 가져올 거라고 저는 네네. 봅니다. 예. 전월세 주거 안정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권 교수께서도 좀 총평을 해주시죠. 임대차 3법은 정부가 정책을 거꾸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요? 네.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 4분기까지 임대주택 등록 세대수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156만 9천 가구입니다. 네. 이 156만 9천 가구는 임대 시장에도 매물로 나오지 않고요. 매매 시장에도 일반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하게 되면 네.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줄인 상태에서 또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시작한 네.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럽에서도 이런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은 전국으로 전면 시행하는 데는 별로 또 없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임대료가 낮게 형성된 데는 오히려 가드라인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세입자한테는 보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몰라도 전면 시행하는 건 좀 네. 부담스럽고, 물론 이제 세입자에게는 분명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역시 임대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일방되는 대책이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말씀은 임대차 관련해서 공급은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임대차 말씀이시죠? 임대 등록을 먼저 시행해서 156만 건 묶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네. 임대 매물. 그게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해도 오르는 판인데. 네. 그저 한 말씀 네, 붙이면은 지난 2008년도에도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지 예, 않습니까? 2년 보장한 게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임대료 상승이 15%에서 지금 30%까지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번 임대차 3법이 예약안에 충분한 시장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재건축 상황까지도 점검하면서 이 정책적인 입법 행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과거 보더라도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한 거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집값 부동산 문제로 가지고 이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요 억제와 또 세금 포탄으로 결론은 집 수요를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랬지만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걸로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7월 19일 날 한국 납세자 연맹이 이제 그 내용을 발표한 게 있어요. 부동산 세수가 급증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집값이 뛰었다. 또 이제 반대로 세금 부담이 이렇게 안정된 낮아진 상황에서는 또 이 주거 안정이 이루어졌다. 부동산 세수가 이 주택 매매라든지 전세값, 월세값에 이게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선행지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금이 늘면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마치 임차인 3법만 국회에서 뭐 강행 처리하면은 마치 이 임대인 임차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집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막 정부가 너무 여기에 좀 편향되고 또 편협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난 그 역사적 맥락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전세값은 뭐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 또 물량이 좀 품귀 현상이 이러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거다. 여당에서도 지금 그건 뭐 있을 수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1989년이죠. 1989년도에 계약갱신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 2년에 걸쳐서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평균 7 내지 8%였던 시점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1%,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시장에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에 일단 조절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 지금 뭐 당연히 그 전세값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한 정도 오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폭등했다고까지 하죠. 근데 이제 반면에 집값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전세값은 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올랐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한정된 물건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폭등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현재 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한 3,000조 되고 또 전세 시장에만 한 500조 되는 이 유동성을 갖다가 그냥 놔뒀을 때 또 금리가 낮고 이런 시점에서 그냥 놔뒀을 때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에서 그 보증금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소수의 어떤 불가피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될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우리 세입자들한테 그 안정감을 주는 것,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더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그 문제는 엇갈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도 시행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임대차 3법과 그 세제 3법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임대차 3법만 시행해도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득세법이나 또는 지방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까지 올려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역시 또 이걸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역시 임대료를 올리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사전에 먼저 된 부동산 3법 때문에도 더 오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세 5억이 6억 7억 될 때 올라가는 것만큼은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아버려서 반전세가 늘어났거든요. 반전세, 이런 현상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가면 법이 안정될 것이다? 시행되면 당분간 뭐 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때문에 안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2년 4년 후에가 문제죠. 뭐. 지금 당장은 아마도 좀 지나면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시장은 좀 진정될 겁니다. 분명히.
가격을 규제하니까. 그러나 사롭게 임대를 계약하거나 또는 손바뀜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일부 올라가겠지만 그건 미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2년 끝나고 나서 나가는 손바뀜이나 4년 후가 이제 규제하지 않으면 역시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다분하죠. 그때 되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그럴 올라갈 가능성도 것이다. 있죠. 그리고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추세들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7월 달까지의 이제 추세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법 시행하고 나서 지금 2주가 안 됐거든요. 1주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추세를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주택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전세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지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좀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갱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쫓아가면서 새로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임차인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또는 4년 후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금 현재 이제 한 번만 갱신권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다시 것인지. 또 그러면 그걸 또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선은 이제 갱신 요구권을 저는 지금 너무 짧게 줬다고 한 번만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거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세 제도라는 것은 대한민국만 거의 존재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민 같은 경우는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디딤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 사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와서 또 전세에서 또 그나마 알뜰살뜰 모아서 그래서 분양받아서 내 집이 되는 건데 이 전세 시장에 갑자기 임차인 3법 이 제도로서 오랜 이 내 집 마련 하나의 그 디딤돌 제도가 이게 이제 전세로 해가지고 결국은 월세로 전환하는 이 과정의 결론은 세입자들은 이 오른 부동산 집값 때문에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꿈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이번 문제는 정부가 뒤늦게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처음부터 이걸 집값 부동산이 오르면은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될 게 정책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수요 억제로 그냥 세금 내 집 특히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 세금 폭탄 때려버리면 결국은 손들 거야. 이게 어떻게 강남만 그 대책이 먹힙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임대차 3법 또 기존 살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갱신 청구권으로서 이제 또 5% 이내에 뭐 인상만 해주면 상한제가 있지만 문제가 별로. 새로운 이제 또 임대차 물건에 적용되는 신혼부부라든지 당장 내 집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또 진입 수요들한테는 이미 집값 오르고 또 전세값 오른 상태에서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2년, 4년 후에는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다. 부담이 더 가중될 엄청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차 시장은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에 대한 이제 전망은 엇갈립니다만 이게 뭐 이제 좀 제기하셨으니까 이게 좀 나눠보죠. 과거에는 이제 지금 사실 있지 않습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하다가 이제 자가로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전세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특히 더 부담이 서민들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져 나왔는데 먼저 지금 진행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전세 소멸로 답변을 얘기하니까 전세 멸종론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년에는 그 전세 월세가 거의 이제 비슷했어요. 근데 2012년도부터 역전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제 월세 비율이 전세보다 더 많아졌죠. 6대4 정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빌라하고 또 오피스텔에 이제 집중되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섞어서 반월세, 반전세 이제 이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40%가 남아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그중에 갭 투자가 얼마인지 네. 또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전세가 급격하게 소멸될 건지 아니면은 서서히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갈지 이렇게 더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통계를 놓고 얘기해야지 막 이념적으로 이렇게 덮어씌우기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현재 그 전세 시장에 남아있는 그 임대인들 같은 경우 네. 그렇게 현금 부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보증금을 일시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김성태 의원님의 비판적 얘기하셨지만 현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전방위적인 어떤 그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하나는 공급이고 하나는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 정책이고 지금 전월세 시장 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보유세 수준을 놓고 본다면 사실 전세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가 쉽지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세가 갖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적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반면에 전세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유동성, 네.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집주인들이 주거 사다리를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사다리를 타는 거. 뭐 갭 투자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또 굉장히 큰 폐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물의 어느 하나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정리되어 가는 점이 있고 그러면 영원히 주거 사대가 사라진 거냐? 그럼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거 사대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 사람들도 15년 모기지도 있고 30년 모기지도 있고 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주택 그 패키지를 갖다 제공해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 소멸론도 너무 성급한 얘기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얼마든지 주거 안정, 그러니까 자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을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지금 대출을 다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살 여력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자 다주택으로 가는 주거사다리처럼 전세 보증을 가지고 주택을 사는 건 당연히 강력히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주택자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라면 아마 이번 그 대책으로 집을 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히려 이게 주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반전세는 분명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또 고액 전세자들의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네. 네. 임대료도 많이 안 올리지. 또 뭐 전세금에 대해서 뭐 좀 과세하는 게 당사자한테는 없어요. 오히려 임대인한테 있어요, 이게. 네, 네.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에 전세가 8억, 7억이면 임대인은 그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소득세로 지금 현재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전세입자는 안 내거든요. 근데 전세입자가 집을 살 여력이 있다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네.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서울시의 2030 플랜으로 주거지역의 높이를 49층에서 35층으로 낮추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 억제했기 때문에 공급도 억제돼 버렸어요. 네. 이게 아마 주거 시장을 주택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월세 생각해요. 포함해서 네. 예, 공급을 제대로 안 한 게 문제일 수 네, 있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이제 좀 전세 소멸론, 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지금 이런 대부분 뭐 주장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세가 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 전세 보증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이게 아까 몇백조 원 굉장히 큰 되는 거죠. 건 규모입니다. 이걸 그 우리 임대인들께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돌려주고 그걸 월세로 바꾼다는 걸 상상하는 거는 좀 국민 경제적으로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네.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은 그 보증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월세를 이제 좀 임대료 올릴 때 조금 그 부분을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네, 성급한 그런 야사들은 아니다 조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신규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 요구권을 부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사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게 그만큼 또 새로운 신규 전세된 수요도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이 이사를 안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어떤 취지의 그 어떤 이야기들은 조금 좀 과장된 부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서울에다가 공급을 많이 할 땅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주택 그 관련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냥 쥐어짜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정부 대책도 그래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관련된 얘기가 전세를 뭐 반전세로 한다든가 전환할 때 지금 이제 너무 높지 않습니까, 사실? 2%만 해도 1억이면 200만 원이라는 건 서민들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4%가 상한인데 이걸 또 규제해야 되나? 2% 낮추는 규제를 어떻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 전세 인상 상한제도 이제 도입됐지 않습니까? 5%. 전월세 예. 전환율까지. 또 이제 월세 전환에 대한 이제 기준 금리를 적용을 보통 이제 뭐 기준 금리의 4%를 인정해 준 건데 그렇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한 5% 정도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이걸 이제 정부가 다시 뭐 2% 정도로 지금 낮추는 방안을 당정 간에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충분하게 저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3, 4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든 저렇든 지난번 8.4 공급 대책을 통해 가지고 13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시장에 실효성 있게 이제 반영이 되면 한 3, 4년, 4년, 빠르면 4년, 뭐 5년 일이 될 건데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발생하고 난 이후에 뭐 독일 그 주택의 뭐 이 반 정도가 파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 세대를 갖다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오래 장기간 쉽게 말하면 임대인으로서 주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인상률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전월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이 민감 부분인데 과연 정부가 지나친 이 법으로 이 시장을 제약시키고 또 규제하고 또 이제 이 강제하면은 이 시장이 절대 어떤 경우든 정부가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내 집을 가지지 않은 그런 세입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앞으로 이제 요 방점은 공급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반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더 늘어나면 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는. 상가임대차법이 지난해 통과됐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5년에서 10년을 늘었어요. 뭐 시장에서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건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임대료 상한제를 갖다 똑같이 5%로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임대인에게는 적정 임대료를 갖다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는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지금 정부가 5%를 생각했겠냐 하면 우리가 새 예산안 통과시킬 때 공무원 월급 인상을 갖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2.5%를 갖다 합니다. 그 물가 인상률 1%로 보고 거기에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 1.5를 더하면 2.5인 거죠. 그래서 2년을 합치면 되게 5%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2%까지 낮추겠다고 한다면 가령 1억 5천을 갖다 들여서 1억 5천을 들여서 가령 그 오피스텔을 샀어요. 전세를 1억을 줬어요. 근데 갖다 월세로 전환했을 때 과연 그 나오는 돈을 생각해 보면 2%까지 낮추면 누가 오피스텔을 사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내놨을 때 그걸 갖다 또 누가 구입하기 쉽겠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상생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능하면 이거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정하듯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같은 것 혹은 시도 단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시니. 네. 저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면 시행보다는 선별적으로 과열되는 지역만 시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거예요. 대해서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개념이 다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면 나가라도 안 나가고요. 월세 잘 냅니다.
근데 그 기간을 10년을 정했더라도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나갑니다. 네네. 올려주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은 계속 말씀 잠깐만 여기 말씀 그렇기 끝나시고 때문에 바로 하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내가 2년만 장사가 2년 일단 해보자. 그러면 2년치 보증금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네. 혹은 4년치 보증금을 갖고 시작하는 거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마저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고민돼야 할 부분이죠. 그 2+2가 과연 맞겠냐. 뭐 어떤 사람들은 2+2를 하자. 네네.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학령 3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을 볼 때 한 3+3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일정한 정도 이걸 늘려놓으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어지면서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네, 과거 네, 89년, 90년 사례 같은 것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다 하는 게 하나이고요. 이제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이 달라지는 경우. 네.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말씀하시고 일단 예, 전환율부터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 전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4%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2%로 낮추게 되면 당장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전세로 한 사람은 2배로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전세로 있던 거를 월세로 전환을 못 합니다. 또 월세도 전세로 전환 못 하는데 사로 임대를 놓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시장에 그 어느 정도 흡수율이 될 수 있도록 4%가 3%, 2%로 내려와야지 거의 반토막 내서 줄여버리면 그렇게 시장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전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실은 시장 상황이 지금 월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그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월세가 60.3%고 전세가 39.7%밖에 안 돼요. 이미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전세 중심으로 이 모든 설명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시장 상황에 안 맞다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전월세 전환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들한테는 뭐가 됐든지 간에 부담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증금이 올라도 부담이고 월세가 올라도 부담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소득으로 예를 들어 이자를 내든 아니면 월세를 내든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그거는 어려운 건 매한가지거든요. 차라리 그 갱신 요구권을 좀 더 부여를 해가지고 그 기간들이 자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 민호께 잠깐 제기하신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3법이 됐지만 또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많이 되는 게 이제 실거주하면 계약갱신청권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거주를 과연 얼마나 이게 이제 그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냐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 문제 좀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말씀 주시죠.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들, 딸이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혹은 뭐 조카가 들어가 살게 하겠다 하는 건 뭐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아들, 딸은 그럼 집이 없었습니까? 아들, 딸이 그럼 집이 있으면 자기 집을 갖다가 들어가서 살게 해요? 그럼 그 집은 아들, 딸 살던 집은 어디에 써요? 부작용은 그다음에 조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 법 자체에서 전제 조건이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게 아니죠. 언론이 굉장히 과장해서 그 화제가 되는 어떤 그 사이다 어떤 의정 발언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유세를 갖다 올린다고 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사기가 쉽겠냐. DTI, LTV까지 묶어놨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봐요. 우선 부동산 시장 갖다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갖다가 좀 낮추려고 한다든지 혹은 DTI, LTV를 조정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 집살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금을 갖다가 전월세로 전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역이겠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또 SNS에 보면은 그 집주인이 은행 융자 갖다 보여주면서 너무 급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보유세를 갖다 못 이겨갖고 다주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일정한 정도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을 때 소득이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안 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견디지 못하다면 아마도 내년 5월 말까지 매물은 그 민병도 의원 말씀대로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치, 2년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내는 것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근데 이게 그 내년 말까지 만약에 매도하지 않게 되면 팔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싸게는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네네, 쉽게 뭐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전월세 시장이 이게 민병도 의원은 지금 안정되고 있고 뭐 집값까지도 더불어서 안정되고 있다 이제 이러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대통령께서도 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부동산 그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장하고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전월세 올라가 버리고 문제는 내 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알겠습니다. 멀어지면서 그 부분은 이게 좀 문제는 많이 그동안 하셨는데. 부담해야 되는 전세 월세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쟁이가 월급이 올라서 이 올란 만큼 그게 이제 감당이 되면 되는데 네. 어디서 또 소득이 하늘에 뚝 떨어져 있으면 모른다. 네, 늘 뭐 그게 있었던 얘기죠. 안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인식은 안이하게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는 그 문제예요. 부분은 이제 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고 이제 자, 두 분께서는 좀 임대차 3법일 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갱신 청구권 인정되지만 내가 살 거야 하면 이제 인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들은 아까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지나친 우려다. 뭐 있을 수 있는 아무래도 얘기지만 그 정부가 네.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임차 이사 간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마도 열람권을 줄 것 같아요. 주민등록 가족. 그런다고 얘기 그러면 나오죠. 뭐 네.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를 제한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집수리와 같은 자본적 지출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진행되면서 만약에 그 금액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이게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는 경제가 좋아지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또 역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수 전체적인 있어요. 부작용이시고 네. 혹시 임대차 3법을 악용하거나 이렇게 한 그 부분은 우선, 어떻게 예, 아까 민 저희들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제가 있을 수 있는 보기에는 얘기인가요? 좀 이거 과도한 얘기들이라는 것 과도한 같아요. 얘기고. 예, 실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그렇게 모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3.2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임차인들이 거주 기간이 그거는 갱신하고 있는 그 주택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오히려 갱신 안 하는 주택보다 갱신하는 주택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인들하고 임차인들하고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예. 그 중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일부, 이제 예. 올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성대 의원께서도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역시 그 집 사기 어렵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네. 임대차 가격도 그것도 너무 올라가면 그거로 다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 이거에는 아마 여야 이르 구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이 한국만의 임대차 시장은 그동안 외국하고 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 계약서는 거의 책 수준입니다. 책 한 권 수준으로 네네네. 만들어줘. 뭐 고양이 키우지 마라, 개 키우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해가지고 말 그 약속 네. 어겨지면은 그냥 해지 조건이 바로 이제 되는 나갈 수 거예요. 있도록 하고. 뭐 그리고 일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집에 못질 하나 하고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물건 떠들어 가지고 마루 훼손되고 하면은 나중에 이걸 쉽게 말하면 책임지도록 임대료에서 이제 이걸 삭감하여 안 되면 법원에서 소송 제기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분쟁 이걸 해결해 주는 그런 대행 업체가 있어요. 네. 관리 업체라 그러는데 이게 성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임차인 이 말씀이시죠? 3법 때문에 네. 대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사회화되면은 결국은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또 네. 부담된다. 한 가지만 네, 좀 팔로 말씀을 말씀하시죠.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실거주로 인해서 이제 갱신 거절 그걸 좀 악용할 소지는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그 건수가 많을 네. 거라고 생각 안 뭐 합니다.
지나친 노래라고 그동안에 이게 주로 갱신이 거절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은 임대료를 못 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집주인이 거기서 자기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갱신 거절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냐 현실적으로.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대인이 그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에도 있어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가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손해배상을 하도록. 네, 또 손해배상도 하게 돼 있고요.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이 이제 집수리 같은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임대주택이 안 나오게 되고 결과적인 임차인한테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공시를 갖다 오래 두는 것보다는 특히 융자에 받아서 자기가 그 임대를 할 경우는 사실은 뭐 자본 회수를 위해서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경향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슬럼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차인과 후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일정한 정도 사회적 표준 임대료를 갖다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법으로 5%를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게 좋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자꾸 그러면 이 보증금도 많고 또 월세까지 내야 되고 너무 부담 크지 않냐.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임대료 보증금이 굉장히 크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 줄 알치만 놓고 그냥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나 이 월세 어떤 그 보증금 같은 것이 일종의 사금융이 돼갖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했던 투기사다리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무슨 보험공사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 월세 보증금 같은 거 갖다가 한 달치나 두 달치나 낮추고 그 경우 이제 혹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낼 경우 이제 보험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전반적으로 사금융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8월 4일 날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13만 2천 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주택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여당 쪽에 또 자치단체장들 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졸속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더 이 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더 상실되는 겁니다. 그만큼 또 시장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13만 2천호 이제 이 공급 대책의 핵심을 보면은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LH하고 SH 이런 공공행 재건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결론은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많은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소유자가 줄을 서고 있는 건 내 집 마련의 꿈이에요. 그런데 자꾸 정부는 지금 헛대를 짚는 게 임대주택 공급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률은 OECD 평균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만큼 많이 공급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값 문제는 내 집 수요지 결국은 임대주택 내가 모자라서 입주가 안 돼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노원의 태릉 골프장 그 부지를 통해 가지고 만 세대를 갖다 공급하겠다는데 농구 국회의원들 전부 뭐 우원식 사선 의원부터 해가지고 김성한 의원 전부 다 반대해요. 구청장도 노골적으로 대통령한테 편지 쓰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가천시장 아예 그냥 천막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노골적인 반대하고 있어요. 마포에 가까운 마포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이 사람마저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27%나 47% 공급되는데 또 임대냐 반대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서울시하고도 또 그 지역하고도 제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 논의된 결과를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더 혼란스러울 거다. 혼란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이고요. 각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과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00% 베르타운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다 무슨 바이오 산업단지도 넣고 그래서 뭐 직장과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 광화문부터 뭐 인천, 하여간 평택 뭐 모든 데를 다 아파트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시급성, 앞으로 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려고 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보면 동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집 가진 사람이 50%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그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도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소리가 안 내면 김성태 의원님 같은 목소리가 안 낼 수 내겠습니까? 없어. 자기 지역구에 그런 일이 들어오면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반대했다 하고 강력하게 투쟁했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하고 어떤 조율이 됩니다. 일정한 정도 요구를 받아야 되고, 조율이 가능한 그렇죠. 얘기다. 그 동네에 어떤 그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산업 같은 거 갖다 키워준다든지 뭐 이런 방향도 있겠죠. 그것이 또 민주주의고 그런 과정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목소리다. 제가 여쭤보고 민병도 의원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지방자치단체랑 뭐 조율하는 그런 그 간담회 같은 건 안 하는가요? 아,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가령 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조율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이번 말씀이시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이나 또는 뭐 시뮬레이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도 공청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예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트러블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전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임차인 3법 만들 때도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 패스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3법 지난주 처리할 때도 또 역시 이건 일방 처리한 거예요. 그런 마당인데 뭐 84주택 공급 대책 내세우면서 해당 뭐 기초자치단체 또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제대로 된 협의 상이 있었을 리가 없죠. 내가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은 조율이 있었다. 그 앞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미래님 그래도 정치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상임위 활동을 한 게 국토교통이에요. 그래서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그리고 뉴스테이 뭐 전부 제가 다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왜 MB 정부 때 집값이 13.9% 거의 14% 가까이 떨어졌습니까? 결국 시장에 제대로 된 신뢰와 공급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니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8.4 공급 대책도 아니 이게 오전에 이 정책을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오후 되니까 서울시의 주택 건설 본부장이 나가가지고 아 서울시 그 정부 발표 그거 안 맞아요. 그런 난맥상을 보여놓고 이걸 갖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이걸 좋은 대책이라고 알겠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이 이제 먹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공청회를 거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여당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서 한 6개월 동안 논의하고 임대차 3법 발효 시기를 갖다 한 1년 늦춰놓으면 1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그거는 이제 국가의 혼란을 갖다가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과 같은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그런 긴박감을 느낀 거죠. 근데 헌법의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은 재정 경제상의 중대한 위기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법 절차를 갖다가 그렇게 고속도로 갖다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법이 되는 그 신고제 등록제 같은 경우는 제가 2007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안 했지만 사실 예상되는 어떤 그 변수 같은 건 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과 관련해서 뭐 정부가 일일이 다 공청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하다 보면요. 각각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다 새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선 발표, 후 수렴 이런 것이 불가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 대책에서 지금 이제 하여튼 뭐 공공 임대 같은 걸 더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반발하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 참여형 한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데가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제 정부가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저기 한 거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좀 차선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간 택지 작가들이 말씀드렸지만 민간 분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공급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공공 재개발은 어느 정도 좀 그 여러 가지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공공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기법들 같이 활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요. 순환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지방 서울 주변 도시에서는 보면
재개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낙후된 지역인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동네. 그다음에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그런 쪽에 지어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공공 재건축은 조금 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각계 의견 좀 더 들어서 네, 이 네.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우선 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저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한 5만 가구 정도는 그나마도 지금 당장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땅을 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게 공공이 주관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느냐. 기존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면 제가 지난 4월 달에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서울시에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만 가지고 네. 용적률을 50%만 올려도 1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네. 이게 2004년도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적 권역은 종세분화되면서 모두 용적률 50%씩 낮췄어요. 네. 국토유형관리법상은 300%인데 3종이 250%입니다. 이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공공이 이제 지도해서 가겠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네, 네. 또 이제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컴팩트 시티로 가는 건 좋습니다. 네. 토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심 그 지역에서 그런데 용적률 증가되는 높이고. 용적률 500%를 지르려면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네.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이걸 바꿔야 되고요. 또 증가되는 게 250% 질 수 있는 걸 500%면 2배가 늘어난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정부가. 그게 늘어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거에 50에서 70%를 기부 절합하고 나머지 이익의 90%를 갖고 가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10% 남는 것도 가져갑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돼서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50%까지 다시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이 과연 이걸 응하겠느냐? 당근책이 너무 약하다는 역시 얘기죠. 실효성이 없는 네. 거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네, 해드리면 말씀하십시오. 8.4 대책에서 결론은 핵심은 이제 공공 참여형 고밀도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인데 서울시의 많은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그 조합원 그 집주인들은 쉽게 말하면 LH 브랜드라는 SH 브랜드가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보다 포스코든 GS든 특정한 브랜드보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민간 브랜드가 네. 훨씬 실질적으로 LH, SH하고 같은 네, 네. 인근 지역인데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간이 아무래도 잘 짓고 네. 또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인식을 갖다가 정부가 아니다. 공공 재건축밖에 우리가 공급 못한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그것도 역시 실효성이 좀 제가 문제된다. 하도 제가 이제 우리 비판만 하니까 우리 민병도 의원이 좀 안 좋아해서 내가 조금 대책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 부동산 짧게 시장의 이 공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태릉 골프장에 만시동이라면은 사전 예약제를 그러니까 노원구하고 빨리 협의하고 네. 뭐 그쪽 지역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한 이 공급 대책을 정부가 확정짓고 이거는 이거 사전 예약제로 간다. 사전 협의가 그러면 필요하다는 벌써 것이군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그 수요 자체가 만시대가 되면 가열이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강조해오던 정부가 이제 이번에 입장을 내서 네. 대규모 공급 대책을 냈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이제 인정한 거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그러면 네. 뭐 긍정적인. 근데 저는 네. 그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문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이제 이 비탄력적 성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입주로 이어지는 앞으로 3년에서 이 5년을 위해서 시장의 이런 공급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하고 이 공급 시기를 갖다가 네.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에요. 당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공급하고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의 그 분발. 예. 저는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찮죠, 그거는. 코멘트 하시죠. 민희 의원님. 그 공공주도 개발할 때 SHLH 브랜드는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죠. 민간 브랜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네네. 뭐 사전 예약제, 사전 분양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신도시 3개제에서는 사전 분양을 대폭 늘리고 있고요. 네. 저는 이 공공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의미가 있다. 네. 속도를 갖다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정원에서 살던 사람은 영구 임대주택을 다 줬어요. 네. 30년 살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리고 보증금 8천만 원만 있으면 관리비만 내고 살아요. 근데 실평수는 한 20평 가까워요. 네, 네.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공공 거기에 조합원들도 임대에서? 다 동의했어요. 네. 지금 너무 행복해 살아요. 네. 난 그런 모델을 갖다 이번에 확산시켜보려고. 우리 컴팩트 도시 고밀도 개발에 있어서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행되는 법이 조금 안정화됐다 이런 말씀 좀 분명히 드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오늘 주제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 전반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30초씩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우리 권 교수님부터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왕 시작된 임대차 3법 전면 시행보다는 급등하거나 불안한 지역의 선별적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요. 주택 공급도 도심의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고요. 더욱이 최근에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유동성 자금도 줄이는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뭐 우리 임차인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금 당장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갱신 요구권이 좀 기간이 한 번밖에 행사 못하게 네. 하는 거는 좀 너무 짧다.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 시민들 필요하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도 분양을 다 많이 하면 이게 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더 시민 친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계층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주택 질 좋은 주택을 개발한다면 국민이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를 않고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요 근래 이제 2,000명 규모의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아니 서울 집값 오르는 것이 뭐 감독 공무원이 부족해서 오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싸고 편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사고 팔 때마다 이 서류 내라 저 서류 내라 앞으로 그러면 또 집 마련에 그런 세원이 어디서 확보됐고 그런 건 국토교통부하고 그거는 내 영역이다 또 건강은 영역이다 이렇게 싸울 거 뻔한 겁니다. 국민들은 또 2,000명 규모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잘못으로 이런 감독청이 만들어면 그 2,000명 공무원들 먹여 살리로 그 문제 국민의 헬스로 또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런 판단보다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좀 부동산 이 정책도 시장의 어떤 자율성과 또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지나친 지배적 개입은 저는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노말을 갖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새로운 표준. 과거에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 인권이사에서도 한국의 전월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약탈적인 요소가 있다. 개선을 갖다 공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표준을 향해서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정도 보완할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늘리는 문제랄지 또 표준 임대료를 갖다가 정해서 전임차인과 후임차인이 다를 경우에 급격한 그 임대료 상승을 막는 문제랄지 네. 주택보험공사를 설치해서 그 보증금이 사금융화되는 걸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노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있겠죠.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 안정화시키는 것일 겁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일단 완성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보완해서 하루속히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